안녕하세요. 입니다. 오늘도 지친 하루를 보내고 편안한 잠자리를 찾으시는 여러분을 위해 따뜻한 이야기를 가져왔습니다. 저희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위로가 되고 포근한 이불처럼 여러분의 밤을 감싸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야기가 마음에 드신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저희가 더 많은 그리고 더 따뜻한 이야기를 만드는데 정말 큰 힘이 됩니다. 그럼 편안한 밤 되세요. 한양의 밤은 깊었지만 형조싱의 낡은 서고에는 여전히 희미한 불빛이 새어나오고 있었다. 밤늦도록 퇴청하지 못하는 것은 김설이, 친설이, 철민에게는 이미 익숙한 일이었다. 바깥의 소란스러움은 저 멀리 물러나고 서고하는 종이 넘기는 소리와 붓대가 종이에 스치는 소리, 그리고 풀벌레 소리만이 가득했다. 이것은 철민이 하루 중 유일하게 평온을 느끼는 순간이기도 했다. 촛불이 작게 타들어가며 얕은 그림자를 드리웠다. 철민은 산더미처럼 쌓인 낡은 장부접 앞에 웅크리고 앉아 있었다. 먼지가 뽀얗게 앉은 장부들은 수십 년은 좋게 되었을 법한 세월의 흔적을 고스란히 담고 있었다. 허! 낮게 한숨을 내쉬었지만 그것은 절망의 한숨이 아니었다. 그저 폐부 깊이 들어찬 묵은 먼지를 털어내는 것에 가까웠다. 오늘 아침 박설이 그에게 이 일을 떠넘겼을 때의 일이 떠올랐다. 박설이는 형조의 서리들 중에서도 가장 짬이 높고 목소리가 컸다. 이복의 김설이 언제나처럼 거들먹거리는 말투였다. 박설이는 먼지투성이 장부 꾸러미를 철민의 책상 앞에 툭 던지듯 내려놓았다. 이건 뭔가 보면 모르나? 창고 구석에 처박혀 있던 폐장부들일세. 곧 장마철인데 이대로 두었다간 아주 곰팡이 죽이 되겠어. 자네가 좀 치워야겠네. 치운다는 것은 사실상 버린다는 뜻임을 철민은 잘 알고 있었다. 다른 서리들은 이미 수지가 맞는 일거리들을 다 채워가고 이런 잡무는 늘 가장 어수룩하고 말없는 철민의 몫이었다. 하지만 박서리님, 제게 맡겨진 송사 기록 정리도 아직 이 사람 지금 토를 다는 겐가? 상부에서 시킨 일을 어찌 거부하겠다는 게야. 물론 상부에서 시킨 일이 아니라는 것쯤은 알고 있었다. 그저 귀찮은 일을 떠넘기는 것뿐이었다. 철민은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그저 고개를 숙였다. 알겠습니다. 주변의 다른 서리들이 힐끔거리며 웃음을 참는 것이 느껴졌지만 철민은 애써 태연한 척했다. 분노나 억울함보다는 그저 또 시작이군 하는 체념에 가까운 감정이었다. 그는 묵묵히 그 장부 꾸러미를 들고 아무도 찾지 않는 낡은 서고로 향했다. 그리고 지금 밤이 깊도록 그는 그 쓰레기 더미와 씨름하고 있었다. 하지만 철민은 박서리의 의도대로 그것들을 내다버릴 생각이 없었다. 그에게는 장부란 그것이 아무리 낮고 쓸모없어 보일지라도 기록이었다. 그리고 기록은 함부로 버려지는 것이 아니었다. 그의 손길은 먼지를 털어내는데 그치지 않았다. 그는 장부의 표지에 적힌 연도와 분류를 확인하기 시작했다. 정조 15년 사창시 관련이군. 이건 순조 3년 군포군 출납부로군. 그의 손은 느렸지만 망설임이 없었다. 마치 오랫동안 잊힌 악기를 조율하는 장인처럼 그는 장부 하나하나를 세심하게 다루었다. 곰팡이가 쓴 부분은 조심스럽게 털어내고
좀이 먹어 바스러지는 부분은 따로 모아두었다. 철민은 본래 숫자에 밝았다. 그를 깨우치기도 전에 셈을 먼저 배웠고 10살 무렵에는 시장의 상인들도 그에게 장부 정리를 맡길 정도였다. 부모를 일찍 여의고 홀로 자라며 기댈 곳은 오직 자신의 그 재주뿐이었다. 그렇게 그는 힘겹게 형조의 말단 서리가 되었다. 하지만 그가 아는 셈은 다른 서리들의 그것과는 조금 달랐다. 그의 머릿속에서 숫자는 그저 숫자가 아니었다. 그것들은 살아있는 생물처럼 흐름을 가지고 있었다. 돈이 들어오면 반드시 나가는 곳이 있어야 했다. 그리고 그 둘은 언제나 정확히 일치해야만 했다. 마치 물이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르듯 그것은 세상의 이치와도 같았다. 다른 서리들은 그저 장부의 마지막 합계만 맞으면 그만이라고 생각했지만 철민은 그 과정, 그 흐름을 보았다. 그가 아는 방식대로라면 이 세상의 모든 거래는 주고받음의 연속이었다. 모든 것은 제자리에 있어야 한다. 그것이 그의 신조였다. 그리고 지금 그의 앞에 놓인 이 혼돈의 장부들은 그 신조를 시험하고 있었다. 그는 낡은 장부들을 버리기 위해 정리하는 것이 아니었다. 그는 그것들을 이해하기 위해 정리하고 있었다. 연도별로, 관청별로, 그리고 종류별로. 후 다시 한번 긴 숨을 내쉬었다. 촛불이 또 한 번 일렁였다. 서고의 작은 창문 너머로 달빛이 창호지에 은은하게 스며들었다. 두니요. 한양의 밤하늘에도 저렇게 고요한 달이 떠 있음을 그는 이 서고 안에서 비로소 깨닫곤 했다. 한참을 더 정리하던 철민은 촛불이 거의 다 타들어간 것을 보고서야 자리에서 일어났다. 어깨와 등이 뻐근했지만 마음은 오히려 가벼웠다. 혼돈 속에서 작은 질서를 찾아낸 듯한 희미한 만족감 때문이었다. 장부들을 가지런히 쌓아두고 서고의 문을 잠근 그는 무거운 발걸음을 옮겨 형조의 문을 나섰다. 밤 공기는 제법 쌀쌀했다. 철민은 옷깃을 여미며 텅 빈 골목길로 접어들었다. 낮 동안의 소라는 모두 잠들고 멀리서 딱딱 하고 야경꾼의 방망이 소리만 드문드문 들려왔다. 그의 집은 형조에서 그리 멀지 않은 가난한 선비들과 하급 관리들이 모여 사는 작은 동네에 있었다. 집으로 가는 길목에는 작은 찻집차방이 하나 있었다. 그 찻집은 낮에는 길손들에게 차와 간단한 다과를 팔았지만 밤이 되면 일찍 문을 닫았다. 그런데 오늘따라 그 찻집의 문틈으로 아직 희미한 등불 빛이 새어 나오고 있었다. 철민이 찻집 앞을 지날 무렵 닫히려는 문이 다시 열리며 한 여인이 나왔다. 찻집 주인의 딸 서연이었다. 그녀는 남은 찬물을 버리려 나온 듯 작은 나무통을 들고 있었다. 달빛이 그녀의 맑은 이마와 단정하게 빗어 넘긴 머리칼에 부드럽게 내려앉았다. 그녀는 늦은 밤 인기척에 놀란 듯 잠시 멈칫했다가 철민인 것을 알아보고는 옅은 미소를 지었다. 김서리님이셨군요. 이 밤에도 일이 많으셨나 봅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고요한 골목길을 맑게 울렸다. 철민은 낯을 가리는 성격이라 이런 뜻밖의 만남이 당황스러웠다. 그는 자신도 모르게 고개를 살짝 숙이며 오물거렸다. 아, 예, 그저 정리할 것이 좀 남아서 고생이 많으십니다. 서연은 더 이상 묻지 않았다. 그녀의 눈빛에는 호기심보다는 그저 고단한 이웃에 대한 따뜻한 이해가 담겨 있었다.
그녀는 나무통을 비우고 돌아서며 다시 한번 부드럽게 목례를 했다. 내일은 부디 편안한 밤 되시길 바랍니다. 그녀는 그 말을 남기고 찻집 안으로 조용히 사라졌다. 철민은 잠시 그 자리에 서 있었다. 방금 전까지 어깨를 짓누르던 피로가 아주 조금은 가벼워진 듯한 기분이었다. 서연의 그 따뜻한 미소와 다정한 한마디는 오늘 하루 종일 그가 들었던 그 어떤 말보다도 큰 위로가 되었다. 그는 다시 발걸음을 옮겼다. 찻집에서 새어나오던 따뜻한 등불빛이 등 뒤로 멀어졌다. 자신의 작은 방으로 돌아온 철민은 등잔에 불을 붙였다. 방 안은 찬 기운이 감돌았지만 그는 아궁이에 불을 지필 생각도 잊은 채 멍하니 앉아 있었다. 그의 머릿속에는 낡은 장부의 숫자들과 방금 전 서연의 맑은 미소가 교차하고 있었다. 내일은 편안한 밤이 되기를. 그 말을 곱씹으며 철민은 천천히 눈을 감았다. 깊고 고른 숨소리, 굼투네오가 작은 방 안에 조용히 퍼져나갔다. 먼지 쌓인 서고에서의 고된 하루가 그렇게 또 저물고 있었다. 며칠이 지났다. 철민은 여전히 낮에는 형조의 잡무를 처리하고 밤에는 낡은 서고에서 묵묵히 폐장부들을 정리했다. 그에게는 그것이 고된 노동이라기보다 하루의 소란을 잠재우는 유일한 의식과도 같았다. 그 무렵 형조의 분위기는 눈에 띄게 무거워졌다. 나라의 큰 창고, 즉 굴곡고를 관리하는 고위 관리가 막대한 양의 광곡관을 횡령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었다. 사건은 일파만파로 커졌지만 결정적인 증거가 나오지 않았다. 철민의 직속 상관인 김판관진 판관이 그 사건의 조사를 맡고 있었다. 김판관은 본래 강직하고 공정한 성품으로 알려져 있었지만 요즘 그의 얼굴에는 깊은 수심이 드리워져 있었다. 대체 말이 되질 않는다. 어느 날 저녁 철민이 늦게까지 남아 서류를 정리하고 있을 때 텅 빈 관아에 김 판관의 혼잣말이 낮게 울렸다. 그는 장부 몇 개를 앞에 두고 깊은 한숨을 내쉬고 있었다. 장부상으로는 모든 것이 깨끗하다. 한치의 오차도 없어 이토록 완벽할 수가. 이것은 분명 누군가 나를 함정에 빠뜨리기 위해 조작한 것이다. 김 판관은 그 고위 관리가 결백하며 오히려 자신이 정치적 모함을 받고 있다고 믿는 듯했다. 그는 혐의를 입증할 증거가 아니라 자신의 결백을 증명할 무언가를 필사적으로 찾고 있었다. 철민은 감히 고개를 들지 못했다. 그저 붓을 놀리는 손을 잠시 멈추고 상관의 고뇌가 담긴 목소리에 귀를 기울일 뿐이었다. 다음 날 철민이 서고에서 먼지를 닦아내고 있을 때 박설이가 또다시 나타났다. 이번에는 그의 표정이 어딘지 모르게 더 거만하고 의기양양해 보였다. 김설이, 자네에게 딱 맞는 일거리가 또 생겼네. 박설이는 발로 툭 하고 커다란 괴짝 하나를 밀었다. 이건 뭔가 보면 모르나? 지금 떠들썩한 그 대감댁에서 나온 폐장부들일세. 김판관 나으리께서 깨끗하다고 결론 내리신 게지. 이제는 쓸모가 없어졌으니 자네가 맡아주게. 박설이는 쓸모가 없어졌다는 말을 유독 강조했다. 저번 것처럼 잘 치워주게나. 그는 껄껄 웃으며 돌아갔다. 철민은 괴짝을 열어보았다. 안에는 비교적 최근의 장부들이 들어있었다. 다른 장부들과 달리 종이의 질도 좋았고 글씨도 정갈했다. 하지만 몇몇 부분은 의도적으로 찢겨 나가거나 먹물로 지워져 있었다.
김 판관께서는 이 장부들이 깨끗하다고 하셨는데 철민은 고개를 갸웃했다. 그는 장부 하나를 집어들었다. 숫자는 완벽하게 맞아떨어졌다. 적어도 표면상으로는 그는 괴짝을 서고 구석, 자신이 따로 정리해둔 공간으로 옮겼다. 운명적인 만남이라는 것을 그때의 철민은 아직 알지 못했다. 그날 저녁 퇴청하는 길은 유난히 발걸음이 무거웠다. 김 판관의 지친 얼굴과 박서리의 비웃음 그리고 정갈하지만 어딘가 의심스러운 새 장부들이 머릿속을 맴돌았다. 골목 어귀에 다다랐을 때였다. 서연의 찻집 앞에서 끙끙거리는 소리가 들려왔다. 철민이 고개를 돌리자 서연이 자기 몸만한 쌀자루를 찻집 안으로 끌어넣으려 애쓰고 있는 모습이 보였다. 쌀자루는 문턱에 걸려 꼼짝도 하지 않았고 서연의 이마에는 땀방울이 송골송골 맺혀 있었다. 철민은 순간 망설였다. 낯을 가리는 성격 탓에 선뜻 나서는 것이 어려웠다. 하지만 낑낑대는 그녀의 모습을 모른 척 지나칠 수는 없었다. 그는 조용히 다가갔다. 인기척을 느낀 서연이 고개를 들었다. 아, 김서리님. 철민은 아무 말 없이 쌀자루의 한쪽 귀퉁이를 잡았다. 그리고는 묵직하게 힘을 주어 자루를 번쩍 들어 올렸다. 서연이 놀랄 틈도 없이 철민은 쌀자루를 성큼성큼 찻집 안부엌 한편에 내려놓았다. 감사합니다. 정말 이걸 어쩌나 했는데. 서연은 숨을 고르며 붉어진 얼굴로 고개를 숙였다. 그녀의 뺨에는 쌀가루가 살짝 묻어 있었다. 아닙니다. 철민은 늘 그렇듯 짧게 대답하고 돌아서려 했다. 잠시만요, 서리님. 서연이 그를 붙잡았다. 날도 쌀쌀한데 따뜻한 차라도 한잔 하고 가세요. 답례입니다. 거절할 틈도 없이 서연은 그를 찻집 안짝은 탁자로 이끌었다. 찻집 안은 이미 정리가 끝나고 은은한 차 향기만 남아 있었다. 서연은 곧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찻잔을 들고 왔다. 평범한 엽차가 아니라 향긋한 국화차였다. 이런 것까지 덕분에 큰 힘을 덜었습니다. 편히 드세요. 철민은 조심스럽게 찻잔을 두 손으로 감쌌다. 따뜻한 온기가 손바닥을 통해 스며들었다. 긴장이 스르르 풀리는 기분이었다. 두 사람 사이에는 잠시 말이 없었다. 바깥에서는 어느새 부슬비가 내리기 시작했는지 처마 끝에 물방울 떨어지는 소리가 톡톡 하고 들려왔다. 요즘 장사하시기 힘드시지요? 먼저 입을 연 것은 철민이었다. 그 자신도 놀랄 만큼 뜻밖의 말이었다. 서연은 살짝 놀란 듯 눈을 동그랗게 떴다가 이내 옅은 미소를 지었다. 어찌 아셨습니까, 사실? 그렇습니다. 경기가 통 좋지 않네요. 세금은 해마다 오르는 것 같은데 찻집을 찾는 손님은 줄고 그녀는 애써 밝게 말하려 했지만 목소리 끝에는 작은 한숨이 묻어났다. 아버님께서도 걱정이 많으십니다. 이렇게 쌀 한 자루 드리는 것도 버거워하시니. 철민은 묵묵히 차를 마셨다. 서연의 이야기는 그저 한 찻집의 푸념이 아니었다. 그것은 그가 매일 보는 장부 속 숫자들과 연결되어 있었다. 나라의 곳간이 비면 그 부담은 고스란히 백성의 몫이 된다. 세금이 오르고 물가가 뛰고 서연의 찻집처럼 작은 가게들이 가장 먼저 힘겨워진다. 횡령된 관곡, 그것이 사실이라면 그 무게를 이 사람들이 지고 있는 것이구나. 그때까지 쓰레기 더미로만 여겼던 괴짝 속의 장부들이 전혀 다른 의미로 다가왔다. 그것은 더 이상
김판관의 명예나 박서리의 조롱거리가 아니었다. 그것은 지금 자기 앞에서 걱정스레 미소 짓는 서연의 삶과 직결된 문제였다. 서리님은 괜찮으십니까? 이번에는 서연이 물었다. 아까 뵈니 안색이 좋지 않으셔서요. 과나 일이 많이 고되신가 봅니다. 철민은 찻잔을 내려놓았다. 저는 괜찮습니다. 그는 서연의 얼굴을 잠시 바라보았다. 그녀의 맑은 눈동자에는 그저 순수한 걱정이 담겨 있었다. 차 잘 마셨습니다. 덕분에 몸이 따뜻해졌습니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서연도 따라 일어나며 고개를 숙였다. 조심히 가십시오, 서리님. 찻집을 나선 철민은 빗속을 묵묵히 걸었다. 하지만 더 이상 발걸음이 무겁지 않았다. 가슴 한구석에 따뜻한 찻잔의 온기 같은 것이 남았다. 그리고 결심이 섰다. 그 장부들 내가 다시 들여다보아야겠다. 그것이 깨끗하다고. 결론, 난 장부일지라도 자신의 눈으로 자신의 방식으로 다시 확인해 보아야 했다. 서연의 고단한 미소가 그에게는 그 어떤 명령보다도 무거운 임무를 부여한 셈이었다. 철민은 젖은 옷깃을 여미며 낡은 서고가 있는 형조를 향해 다시 한번 고개를 돌렸다. 그날 밤 철민은 자신의 작은 방으로 돌아가지 않았다. 빗속을 뚫고 그가 다시 향한 곳은 형조의 낡은 서고였다. 젖은 옷에서 뚝뚝 떨어지는 물기가 차가웠지만 그의 가슴 속에는 서연이 건넨 따뜻한 국화차의 온기가 남아있었다. 그는 괴짝에 담긴 깨끗한 장부들을 꺼냈다. 김판관조차 속아 넘어갈 만큼 완벽하게 조작된 숫자들. 철민은 등잔에 불을 붙였다. 흔들리는 불빛 아래 정갈한 글씨들이 마치 그를 비웃는 듯했다. 그는 장부를 펼쳤다. 예상대로였다. 모든 합계는 정확했다. 쌀이 들어오고 창고로 옮겨지고 다시 일부가 구휼미로 나가고 모든 것이 물 흐르듯 자연스러웠고 단 한 푼의 오차도 없었다. 틀림없이 깨끗하다. 적어도 이 장부 안에서는. 철민은 눈을 감았다. 머릿속에 서연의 고단한 미소가 떠올랐다. 이렇게 쌀 한 자루 드리는 것도 버거워하시니. 그는 숨을 깊게 들이마셨다. 차분한 먹냄새가 필요했다. 철민은 벼 위에 물을 몇 방울 떨어뜨리고 천천히 먹을 갈기 시작했다. 사각! 사각! 고요한 서고 안에 먹가는 소리가 잔잔하게 퍼져나갔다. 빗소리와 어우러진 그 단조로운 소리는 그의 마음을 차분하게 가라앉혔다. 그는 새 종이를 꺼냈다. 그리고는 붓을 들어 종이 한가운데에 고든 줄을 그었다. 그는 자신만의 방식을 시작할 참이었다. 그가 아는 유일한 진실의 방식. 그는 왼쪽 칸의 맨 위에 들어온 것 주의라 쓰고 오른쪽 칸의 맨 위에는 나간 것 주의라 적었다. 그에게는 이 세상 모든 것이 주고받음이었다. 돈이든 쌀이든 마음이든 하나가 들어오면 다른 하나는 반드시 나가야 했다. 그리고 그 둘은 언제나 같아야 했다. 그는 문제의 장부를 펼쳐놓고 첫 번째 기록부터 자신의 종이로 옮겨 적기 시작했다. 관아 창고로 쌀 100석이 들어왔다. 그렇다면 이 쌀은 어디선가 왔을 것이다. 즉 누군가는 쌀 100석을 내어주었다. 그는 장부의 다른 쪽을 뒤졌다. 김해의 조창에서 100석을 보내. 좋아, 이것은 맞다. 그는 다음 기록으로 넘어갔다. 관아 창고에서 구휼미로 쌀 10석을 내어주다. 그렇다면 이 쌀은
누군가에게 갔을 것이다. 즉, 백성 누군가가 쌀 10석을 받았다. 그는 다시 장부를 뒤졌다. 기록 없음. 가슴이 살짝 서늘해졌다. 받은 이가 기록되어 있지 않았다. 물론 구휼미를 받은 백성의 이름을 일일이 적지 않을 수도 있었다. 하지만 이상했다. 그는 계속해서 기록을 옮겨 적었다. 나간 것은 있는데 들어온 것이 불분명하거나 들어온 것은 있는데 나간 것이 모호한 기록들이 하나둘씩 눈에 띄기 시작했다. 기존의 장부는 그저 창고 안의 물건만 기록할 뿐 그 물건이 누구와 어떻게 오갔는지를 명확히 보여주지 않았다. 하지만 철민의 방식은 달랐다. 그의 종이 위에서는 모든 거래가 꼬리에 꼬리를 물고 연결되어야만 했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을까? 빗소리는 잦아들고 서고하는 붓대가 종이에 스치는 소리로 가득 찼다. 철민은 자신의 작업에 완전히 몰입해 있었다. 그때였다. 조심스럽게 문이 열리는 소리와 함께 작은 등불빛이 들어왔다. 서린님, 철민이 고개를 들었다. 서연이었다. 그녀는 작은 목소리로 그를 불렀고 손에는 작은 보자기로 싼 무언가를 들고 있었다. 이 밤중에 어찌? 철민이 당황하여 물었다. 찻집을 정리하는데 다시 관아 쪽으로 가시는 것 같아서요. 서연은 젖은 옷을 입고 있는 철민을 보고 눈썹을 살짝 찌푸렸다. 이렇게 비를 맞으시고 저녁은 드셨습니까? 철민은 그제야 자신이 저녁 식사도 거른 것을 깨달았다. 서연은 조용히 다가와 그가 작업하던 책상 한편에 보자기를 풀었다. 따뜻한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주먹밥 2개와 정갈하게 담긴 무김치였다. 변변치 않습니다만 드시면서 하세요. 고소한 참기름 냄새가 묵은 종이 냄새와 섞여들었다. 철민은 순간 할 말을 잃었다. 자신에게 이렇게 따뜻한 저녁을 챙겨준 사람은 부모님이 돌아가신 이후로 처음이었다. 감사합니다. 정말? 아닙니다. 서연은 그가 펼쳐놓은 이상한 그림 같은 장부를 흘깃 보았다. 복잡한 한자들이 선으로 연결되어 있었지만 그녀는 그것이 무엇인지는 알 수 없었다. 다만 그것을 바라보는 철민의 눈빛이 낮에 보았던 그 어떤 서리의 눈빛보다도 진지하고 빛나고 있음을 느낄 수 있었다. 방해가 된 것 같아 이만 가보겠습니다. 내일은 부디 맑은 날이 되었으면 좋겠네요. 그녀는 그가 주먹밥을 드는 것을 보지도 않고 조용히 문을 닫고 사라졌다. 철민은 잠시 동안 온기가 남은 주먹밥을 바라보았다. 그는 천천히 주먹밥 하나를 집어들었다. 따뜻하고 짭조름한 밥이 입안에 퍼졌다. 그것은 단순한 음식이 아니었다. 그것은 보답비였다. 자신이 베푼 작은 친절 쌀자루에 대한 서연의 보답, 그리고 그 따뜻한 보답은 지금 그가 하고 있는 이 비밀스러운 작업에 대한 응원처럼 느껴졌다. 그는 다시 붓을 들었다. 더 이상 춥지도 배고프지도 않았다. 그래, 모든 것은 이어져 있다. 서연의 친절이 자신에게 힘을 주었듯이 장부 속 숫자들도 반드시 어딘가로 이어져 있을 터였다. 그는 다시 나간 것과 들어온 것 사이에 끊어진 고리를 찾기 시작했다. 밤은 깊어갔지만 낡은 서고 안의 촛불은 꺼질 줄 몰랐다. 한 사내의 고집스러운 붓질 아래 거대한 거짓의 장막이 아주 조금씩 그 틈을 보이기 시작하고 있었다. 그날 이후 철민의 밤은 더욱 깊어졌다. 낮에는 박서리가 던져주는 온갖 잡무에 시달렸다. 묵은 송사 서류들을 분류하는 일부터 창고에 좀먹은 기물들을
닦아내는 일까지 그의 책상은 쉴 틈 없이 일거리로 쌓여갔다. 박서리는 유난히 철민을 주시했다. 자신의 심부름을 묵묵히 처리하면서도 밤늦게까지 서고에 틀어박혀 무언가를 하고 있는 그 어수룩한 김서리의 태도가 영 마음에 들지 않았던 것이다. 이복의 김서리. 어느 날 오후 박서리가 또다시 철민을 불렀다. 그는 팔짱을 낀 채 철민의 책상을 위아래로 훑어보았다. 자네 요새 무슨 궁리를 하고 다니는 겐가? 밤마다 그 낡은 서고에서 뭘 그리 뒤적거리는 게야? 박서리의 목소리에는 노골적인 의심이 담겨 있었다. 주변의 서리들도 일손을 멈추고 힐끔거렸다. 철민은 하던 일을 멈추고 조용히 고개를 들었다. 지난번에 맡겨주신 폐장부들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연도별로 분류하고 훼손된 곳은 없는지. 뭐 아직도 그걸 붙들고 있단 말인가. 박서리는 어이가 없다는 듯 코웃음을 쳤다. 쓸데없는 짓. 내가 언제 자네에게 그런 것까지 하라 했나? 치우라고 했지 연구하라고 했는가? 일개서리 주제에 감히 대감댁 장부를 파헤치기라도 하겠다는 게야. 그의 목소리가 커졌다. 일개서리 주제에 그 말은 관아 안에 있던 모든 사람의 귀에 날카롭게 밝혔다. 그것은 단순한 핀잔이 아니었다. 그것은 분수를 알라는 경고이자 넘지 말아야 할 선을 긋는 것이었다. 송구합니다. 맡겨주신 일을 소홀히 하려는 뜻은. 됐네. 오늘부터는 서고에 들어갈 생각일랑 말고 자네에게 맡겨진 일이나 제대로 하게. 알겠나? 대답. 알겠습니다. 철민은 다시금 깊이 고개를 숙였다. 쏟아지는 시선들이 따가웠지만 그는 아무런 변명도 하지 않았다. 그날부터 박서리의 감시는 더욱 심해졌다. 그는 철민이 잠시라도 한눈을 팔지 못하도록 일부러 더 많은 잡무를 안겨주었다. 철민은 낮 동안 쉴 새 없이 몸을 움직여야 했다. 하지만 그는 포기하지 않았다. 박서리의 눈을 피해 낮에 일을 2배로 처리하고 모두가 퇴청한 뒤 아주 늦은 밤이 되어서야 몰래 서고로 숨어들었다. 촛불을 켜는 대신 창문으로 스며드는 희미한 달빛에 의지해 장부를 펼쳤다. 몸은 천근만근이었지만 정신은 오히려 더 또렷해졌다. 그의 주고받은 장부는 점점 더 많은 빈칸을 드러내고 있었다. 특히 구휼미라는 이름으로 나간 쌀들이 정작 받아야 할 백성들에게는 가지 않고 중간에 개주, 갓주라는 이름의 상단으로 흘러들어간 흔적들이 보이기 시작했다. 그것은 아주 교묘하게 숨겨져 있었다. 일반적인 장부에서는 절대 드러나지 않을 흐름이었다. 며칠 밤을 그렇게 보냈을까? 철민은 지독한 피로감에 잠시 붓을 놓고 굳은 어깨를 문질렀다. 창밖은 어느새 차가운 겨울비가 내리고 있었다. 톡톡 하고 창호를 때리는 빗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다. 내가 이 일을 계속할 수 있을까? 박서리의 비웃음과 일개서리 주제라는 말이 귓가에 맴돌았다. 거대한 벽 앞에서 자신이 너무나 작고 무력하게 느껴졌다. 그때였다. 서고 문이 아주 조용히 삐걱 소리도 없이 열렸다. 철민은 화들짝 놀라 장부를 덮으려 했다. 어둠 속에 서 있던 것은 서연이었다. 서연아 씨, 쉿. 그녀는 검지로 입술을 가리며 조용히 안으로 들어왔다. 그녀의 손에는 작은 질그릇이 들려 있었다. 밤이 너무 깊었습니다. 그리고 날이 너무 찹니다.
그녀는 질그릇을 철민의 책상 위에 조심스럽게 내려놓았다. 뚜껑을 열자 알싸하면서도 달콤한 생강향이 확 퍼져나갔다.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따뜻한 생강차였다. 이것을 어찌 낮에 관아 앞에서 잠시 배웠습니다. 박서리님께 많이 혼나시는 것 같아서. 서연의 목소리는 빗소리보다도 낮고 조심스러웠다. 안색이 너무 좋지 않아 혹시나 하여 와보았습니다. 제가 괜한 참견을 한 것이라면 용서하십시오. 철민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그저 따뜻한 생강차에서 피어오르는 김을 바라볼 뿐이었다. 자신의 이 고된 싸움을, 이 외로운 밤을 알아주는 이가 있다는 것. 그것도 자신의 신념을 비웃는 세상 속에서 묵묵히 차 한 잔을 건네는 이가 있다는 것. 감사합니다. 철민은 어렵게 입을 열었다. 목이 메어왔다. 정말 감사합니다. 서연은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는 철민이 펼쳐놓은 장부들을 보지 않았다. 그가 지금 무엇을 하는지 묻지 않았다. 그저 그의 지친 얼굴을 바라보며 가장 필요한 것을 건네주고 있을 뿐이었다. 너무 무리는 하지 마세요, 서리님. 그녀는 그 말을 남기고 왔을 때처럼 조용히 사라졌다. 철민은 천천히 찻잔을 들었다. 따뜻하고 알싸한 기운이 온몸으로 퍼져나갔다. 차가운 서고의 공기가 훈훈해지는 듯 했다. 박서리의 멸시도, 거대한 장벽에 대한 두려움도 그 따뜻한 생강차 한 잔에 눈 녹듯이 스르르 녹아내렸다. 그는 다시 붓을 들었다. 그의 손은 더 이상 떨리지 않았다. 그래! 나는 혼자가 아니다! 깊은 밤 차가운 빗소리 속에서 한 사내는 고요한 응원을 받으며 다시금 자신만의 진실을 엮어가기 시작했다. 낡은 서고 안에 희미한 달빛이 그의 굳건한 어깨를 부드럽게 감싸고 있었다. 겨울이 소리 없이 다가왔다. 창호지 너머로 불어오는 바람이 날카로워졌고 낡은 서고의 공기는 더욱 차갑게 내려앉았다. 철민의 비밀스러운 작업은 계속되었다. 박서리의 눈을 피해가며 밤마다 달빛의 의지에 장부를 넘기는 일은 이제 그의 또 다른 일상이 되었다. 그의 주고받은 장부는 이제 제법 두툼해졌다. 구휼미라는 이름으로 빠져나간 쌀들이 흘러들어간 개주카주. 상단은 놀랍게도 실체가 없는 유령 상점이었다. 장부상으로만 존재하며 받은 쌀을 즉시 다른 여러 개의 작은 상점으로 쪼개어 넘기고 있었다. 그것은 마치 거미줄처럼 복잡하게 얽힌 돈의 길이었다. 한 곳에서 다른 곳으로, 또 그곳에서 여러 갈래로 자취를 감추기 위한 교묘한 순환 거래. 철민은 그 흐름을 종이 위에 하나하나 그려나갔다. 붓을 쥔 손은 얼음장처럼 차가웠지만 그의 머릿속은 뜨거운 불이 켜진 듯 명료했다. 그의 밤이 깊어질수록 서연의 찻집을 찾는 발걸음도 잦아졌다. 그것은 약속된 만남이 아니었다. 그저 일을 마친 철민이 지친 몸을 이끌고 찻집 앞을 지날 때면 어김없이 문이 열리고 따뜻한 차 향기가 흘러나왔다. 오늘도 많이 추우셨지요? 서연은 이제 그를 기다리는 듯했다. 그녀는 더 이상 늦은 밤 그의 방문에 놀라지 않았다. 그녀는 작은 화로에 숯불을 피워 철민이 앉는 자리에 놓아주었다. 타닥타닥 숯불 튀는 소리가 찻집 안에 고요함을 채웠다. 철민은 말없이 얼어붙은 두 손을 불 위에 녹였다. 서연은 그가 무엇을 하는지 묻지 않았다. 그저 묵묵히 따뜻한 엽차를 새로 우려내어 찻잔이 비지 않도록 채워줄 뿐이었다. 그녀의 존재는 철민에게 유일한 위안이었다.
이 차가운 싸움 속에서 자신을 믿어주는 단 한 사람. 어느 날 밤 첫눈이 내렸다. 소리 없이 흩날리는 눈발이 찻집 창호에 그림자를 드리웠다. 그날따라 찻집 안은 유난히 따뜻하고 아늑했다. 철민은 따뜻한 찻잔을 든 채 창밖을 물끄러미 바라보고 있었다. 서리님, 서연이 조용히 입을 열었다. 혹, 무슨 근심이 있으십니까? 제가 도울 일은 없을지요. 그녀의 목소리에는 깊은 염려가 담겨 있었다. 철민은 고개를 돌려 그녀를 바라보았다. 맑은 눈동자가 숯불빛에 반짝이고 있었다. 그는 순간 모든 것을 털어놓고 싶다는 충동을 느꼈다. 자신이 발견한 거대한 거짓말, 그리고 그로 인해 자신이 얼마나 두려운지. 하지만 그는 그럴 수 없었다. 이 순수한 사람을 위험한 일에 끌어들일 수는 없었다. 대신 그는 다른 방식으로 고백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는 잠시 망설이다가 품에서 작은 종이 한 장을 꺼냈다. 그가 낮에 몰래 정리해둔 자신의 주고받은 장부의 일부였다. 저는 세상을 조금 다르게 봅니다. 그는 종이를 탁자 위에 펼쳤다. 왼쪽과 오른쪽으로 나뉜 칸들, 그리고 그 사이를 잇는 복잡한 선들. 저에게는 이 세상 모든 것이 주고받음입니다. 하나가 들어오면 반드시 하나가 나가야 하지요. 마치 저울의 양팔처럼요. 서연은 이해할 수 없다는 듯 종이 위를 가만히 들여다보았다. 철민은 그녀의 찻잔을 가리켰다. 제가 아씨께 차를 받으면 아씨는 차를 내어주신 겁니다. 저는 찻값을 내어주고 아씨는 찻값을 받으시지요. 그는 천천히 자신이 세상을 보는 방식을 설명했다. 그런데 말입니다. 제가 보는 어떤 장부에는 분명 나간 것은 있는데 받은 이가 없습니다. 혹은 받은 이는 있는데 준 이가 불분명합니다. 마치 저울 한쪽이 허공에 떠 있는 것처럼요. 그의 목소리는 낮고 진지했다. 저는 지금 그 비어있는 저울의 반대편을 찾고 있습니다. 그것이 그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고백이었다. 자신이 지금 하고 있는 일의 본질. 서연은 한참 동안 말이 없었다. 그녀는 철민이 펼쳐놓은 복잡한 선들을 이해하려 애쓰는 듯했다. 이윽고 그녀가 고개를 들었다. 저는 서리님께서 적으신 저 어려운 글자들이 무엇을 뜻하는지는 잘 모릅니다. 그녀는 부드럽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다. 하지만 한 가지는 압니다. 서리님은 아주 곱고 바른 분이시라는 겁니다. 그녀의 눈빛은 흔들림이 없었다. 그 비어있는 저울을 찾으시는 일이 서리님을 힘들게 할지라도 저는 서리님께서 하시는 일이 올바른 일이라 믿습니다. 철민은 숨이 멎는 것 같았다. 그는 그저 다르다고 손가락질 받던 설이었다. 쓸모없는 폐장부나 뒤적이는 어수룩한 사내였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 이 작은 찻집 안에서 한 사람으로부터 완전한 이해와 신뢰를 받고 있었다. 그 어떤 증명보다도 그 어떤 승진보다도 값진 것이었다. 철민은 자신도 모르게 그녀를 향해 손을 뻗었다. 하지만 그는 찻잔을 매만지는 것으로 대신했다. 가슴속에서 뜨거운 무언가가 울컥 차올랐다. 고맙습니다, 아씨. 그의 목소리가 작게 떨렸다. 정말 고맙습니다. 그날 밤 두 사람은 더 이상 말을 잇지 않았다. 그저 창밖에 소리 없이 쌓여가는 흰 눈을 바라보며 따뜻한 차가 식어가는 것을 느낄 뿐이었다.
고요함 속에서 두 사람의 마음은 그 어떤 고백보다도 더 깊이 이어지고 있었다. 겨울은 가장 깊은 곳을 향해 가고 있었다. 철민은 낡은 서고에서 자신의 마지막 조각을 맞추고 있었다. 그의 앞에는 거대한 종이가 펼쳐져 있었다. 그것은 더 이상 단순한 주고받은 장부가 아니었다. 그것은 하나의 지도였다. 관아의 창고에서 빠져나간 쌀알 하나가 어떻게 유령 상점의 손을 거치고 다시 여러 개의 비단 가게와 약재상을 돌고 돌아 마침내 검은 돈이 되어 이 판관의 사가 스잔고로 흘러들어갔는지 그 모든 돈의 길이 붉은 먹물로 선명하게 그려져 있었다. 그것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완벽하게 맞물린 톱니바퀴였다. 철민은 이 금융 지도를 완성하기 위해 수백 번의 밤을 하얗게 지새웠다. 그는 붓을 내려놓았다. 심장이 세차게 뛰었지만 마음은 이상하리만치 고요했다. 이제 결정을 내려야 할 때였다. 이 지도를 세상에 내놓는다는 것, 그것은 단순한 비리를 고발하는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거대한 권력에 맞서는 일이었고 어쩌면 자신의 목숨을 거는 일일지도 몰랐다. 그의 머릿속에 박서리의 경멸 어린 눈빛이 스쳐 지나갔다. 일개설이 주제에 그렇다. 나는 일개설이다. 그는 눈을 감았다. 그리고 곧 따뜻한 숯불의 온기와 맑은 생강차의 향기, 그리고 서리님은 아주 곱고 바른 분이시라는 겁니다. 라고 말하던 서연의 단단한 목소리가 떠올랐다. 그는 다시 눈을 떴다. 두려움은 사라지고 차분한 결의가 그 자리를 채웠다. 그날 밤 철민은 평소보다 조금 이른 시간에 서연의 찻집을 찾았다. 그녀는 여느 때처럼 따뜻한 엽차와 작은 화로를 내어주었다. 오늘은 낯빛이 조금 달라 보이십니다. 서연이 조심스럽게 말했다. 철민은 말없이 품에서 작은 두루마리 하나를 꺼냈다. 자신이 완성한 지도의 축소판이었다. 그는 그것을 서연에게 내밀었다. 아씨, 이것은 제가 오랫동안 그려온 것입니다. 서연은 그것이 무엇인지 묻지 않고 조용히 받아들었다. 부디 이것을 잠시 맡아주실 수 있겠습니까? 이것은 저에게 목숨보다 중요한 것입니다. 만약 철민은 잠시 말을 멈추었다. 만약 며칠 뒤에도 제가 이 찻집에 들르지 못하거든. 이 고을에서 가장 높은 분, 새로 부임하신 관찰사 나리께 이것을 전해주십시오. 서연의 손이 파르르 떨렸다. 그녀는 그제야 철민이 얼마나 위험한 일을 하고 있었는지 어렴풋이 짐작할 수 있었다. 그녀의 눈에 물기가 차올랐다. 서리님, 안 가시면 안 됩니까? 철민은 서연의 떨리는 손을 자신의 투박한 손으로 가만히 감싸 쥐었다. 처음으로 잡은 그녀의 손은 그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작고 따뜻했다. 가야만 합니다. 그것이 제가 비어있는 저울의 반대편을 채우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입니다. 그는 그녀를 바라보며 힘겹게 미소 지었다. 두려워 마십시오. 저는 꼭 다시 돌아와 이 차를 마실 겁니다. 그때는 제가 쉽게 따뜻한 밥을 지어드리고 싶습니다. 그것은 서투른 그러나 가장 진심 어린 약속이었다. 서연은 눈물이 흐르는 것을 애써 참으며 두루마리를 자신의 가슴 깊숙이 품었다. 그녀는 아무 말 없이 고개를 깊이 끄덕였다. 믿는다는 그리고 기다리겠다는 침묵의 약속이었다. 다음 날 새벽 동이 트기 전 가장 어두운 시간,
철민은 관복을 가장 단정하게 차려입었다. 그리고 자신이 밤새워 완성한 금융지도 원본을 품에 안았다. 그는 형조의 문을 나섰다. 그의 걸음은 더 이상 낮고 어눌했던 서리의 걸음이 아니었다. 그것은 자신의 신념을 향해 나아가는 곱고 망설임 없는 걸음이었다. 그는 곧장 이 판관의 비리를 파헤치기 위해 파견되었으나 증거를 찾지 못해 고심하던 암행어사의 처소를 향했다. 차가운 새벽 공기가 그의 뺨을 스쳤지만 그의 가슴은 서연이 품어준 두루마리의 온기처럼 따뜻했다. 그는 어둠 속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갔다. 거대한 거짓을 밝힐 단 하나의 진실을 품에 안고서 제7부 고요한 인정과 봄의 전령, 철민이 암행어사의 처소를 찾아간 그날 새벽, 고을에는 아무도 모르는 거대한 물결이 일기 시작했다. 암행어사는 철민이 가져온 금융 지도를 밤새 검토했다. 그는 수많은 비리를 파헤쳐 왔지만 이토록 치밀하고 정교한 증거는 난생 처음이었다. 그것은 단순한 고발장이 아니었다. 숫자가 스스로 말하게 하는 반박할 수 없는 진실의 기록이었다. 쌀 한 톨, 돈 한 푼의 흐름이 거미줄처럼 엮여 그 끝이 정확히 이 판관의 창고를 가리키고 있었다. 놀랍군, 놀라워. 암행어사는 촛불 아래에서 지도를 보며 감탄을 금치 못했다. 주고받음이라 이름 붙여진 이 기묘한 장부 방식은 그가 아는 그 어떤 장부보다도 명료했다. 그날 아침 해가 중천에 떴을 때 관아는 발칵 뒤집혔다. 암행어사의 출두와 함께 이 판관은 자신의 집무실에서 체포되었다. 그는 철민의 지도를 내밀자 새파랗게 질린 얼굴로 아무런 변명도 하지 못했다. 곧이어 늘 철민을 구박하던 박서리도 끌려 나왔다. 그는 이 판관의 밑에서 온갖 꾸준히를 처리하며 부스러기를 챙겨왔던 것이다. 박서리는 끌려나가는 순간까지도 자신이 왜 잡혀가는지, 어째서 일이 발각되었는지 이해하지 못하는 얼굴이었다. 이럴 리가. 장부는 완벽했단 말이다. 그의 절규는 공허하게 울렸다. 소문은 바람처럼 빠르게 퍼져나갔다. 백성들은 처음에는 수군거렸다. 그토록 위세에 등등하던 이 판관이 하루아침에 무너졌다는 사실을 믿기 어려워했다. 그리고 곧 그 거대한 비리를 밝혀낸 것이 형조의 가장 말단, 늘 구석에서 낡은 서류나 뒤적이던 어수룩한 김설이라는 사실이 알려졌다. 관아의 동료 서리들은 충격에 빠졌다. 그들이 쓸모없는 짓이라 비웃었던 그 낡은 폐장부더미 속에서 철민이 이 거대한 진실을 엮어내고 있었다는 것을 아무도 상상하지 못했다. 그의 어눌한 말투, 묵묵히 잡무를 처리하던 모습은 어수룩함이 아니었다. 그것은 자신의 일을 숨기기 위한 신중함이자 흔들리지 않는 고듬이었다. 그가 그런 엄청난 일을, 우리가 그를 비웃을 때 그는 홀로 저런 거대한 산을 그리고 있었단 말인가. 동료 서리들은 이제 철민의 빈자리를 경이로운 눈으로 바라보았다. 그가 앉던 자리, 그가 만지던 낡은 붓과 벼루가 새삼 달라 보였다. 철민은 그 소동의 중심에 있지 않았다. 암행어사는 조사가 끝날 때까지 그를 안전한 곳에 머물게 했다. 모든 것이 정리되고 며칠이 지났을까. 철민은 조용히 관아로 돌아왔다.
그가 문을 들어서자 시끄럽던 관아가 순간 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다. 모든 시선이 그에게 향했다. 그 시선 속에는 더 이상 경멸이나 무시가 없었다. 대신 이해하기 어려운 경외감과 부끄러움이 뒤섞여 있었다. 박서리의 자리에 새로 앉은 서리가 황급히 일어나 그에게 고개를 숙였다. 김서리님. 그간 고생 많으셨습니다. 철민은 그저 묵묵히 고개를 끄덕이고 자신의 자리로 돌아갔다. 그는 예전처럼 조용히 벼 위에 먹을 갈기 시작했다. 그는 영웅이 되려 한 것이 아니었다. 그는 그저 비어있는 저울의 반대편을 채우고 싶었을 뿐이다. 그날 오후 긴 겨울의 끝을 알리는 따뜻한 봄볕이 창호지를 환하게 비추었다. 딱딱하게 얼어붙었던 땅이 녹아내리듯 사람들의 굳어있던 마음도 서서히 녹아내렸다. 소식이 찻집에도 전해졌다. 서연은 며칠간 애태우며 기다리던 소식에 저도 모르게 눈물을 떨구었다. 그녀는 그가 무사하다는 것, 그리고 그가 옳았다는 사실에 안도했다. 그녀는 급히 찻집 문을 닫고 시장으로 달려갔다. 그리고 가장 실한 쌀과 좋은 고기, 싱싱한 채소를 샀다. 그녀는 그에게 약속했었다. 따뜻한 밥을 지어주겠다는 그의 약속을 오늘은 자신이 먼저 지켜주고 싶었다. 그녀의 발걸음은 갓 피어나는 봄꽃처럼 가볍고 따뜻했다. 봄은 완연했다. 관아의 뜰에도 서연의 찻집 앞 작은 화단에도 연두빛 새순이 돋아났다. 이 판관과 박서리의 일은 조용하지만 엄중하게 처리되었다. 그들이 빼돌린 곡식과 재물은 모두 창고로 환수되어 굶주렸던 백성들에게 구휼미로 공정하게 나뉘었다. 철민의 금융지도는 단순한 증거자료를 넘어섰다. 암행어사는 이 기묘하고도 완벽한 주고받음의 기록을 한양의 임금께 직접 올렸다. 임금은 낡은 종이 위에 그려진 돈의 흐름을 한눈에 보여주는 지도에 크게 감탄했다. 이것은 장부가 아니라 예술이로다. 모든 들어오고 나감이 이토록 명확하니 천하의 그 어떤 도둑도 숨을 곳이 없겠구나. 임금은 이 지도를 그린 이를 수소문했고 그가 형조의 가장 말단설이었다는 사실에 더욱 놀랐다. 며칠 뒤 한양에서 교지가 내려왔다. 철민은 더 이상 형조의 서리가 아니었다. 그는 나라의 재물을 감찰하는 임무를 맡은 어사 그 중에서도 특히 재정에 밝은 감찰 어사 간차유씨로 특별 임명되었다. 낡은 폐장부를 뒤지던 손으로 이제 나라의 큰 저울을 바로잡게 된 것이다. 관아의 동료들은 이제 그를 김설이라 부르지 않고 김어사 날이라 부르며 진심으로 축하했다. 철민은 여전히 어눌하게 웃으며 고개를 숙일 뿐이었지만 그의 등은 예전과 달리 굳건하고 당당해 보였다. 그에게는 많은 상금과 새 직위에 걸맞은 집이 주어졌다. 사람들은 그가 이제 부와 명예를 모두 얻었다고 수군거렸다. 하지만 철민은 그 모든 것을 뒤로하고 가장 먼저 향한 곳이 있었다. 해 진력, 따뜻한 저녁, 연기가 피어오르는 서연의 찻집이었다. 그가 문을 열고 들어섰을 때 서연은 그곳에 없었다. 찻집은 불이 꺼진 채 조용했다. 철민의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다. 그때 찻집 뒤편 그녀가 머물던 작은 살림집에서 환한 불빛과 함께 맛있는 냄새가 흘러나왔다. 그가 조심스럽게 마당으로 들어서자
그곳에는 믿을 수 없는 풍경이 펼쳐져 있었다. 서연이 작은 부엌에서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었다. 마루에는 김이 모락모락 나는 갓 지은 쌀밥과 정갈하게 차려진 나물 반찬, 뜨끈한 쇠고기 뭇국이 놓여 있었다. 그것은 그가 지난 겨울 그녀에게 망설이며 약속했던 따뜻한 밥상이었다. 아씨! 철민이 떨리는 목소리로 불렀다. 서연이 환한 미소로 돌아보았다. 그녀의 얼굴은 봄볕처럼 따사로웠다. 어사나리가 되셨다는 소식 들었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서방님. 서방님이라는 그 한마디에 철민은 그 자리에 얼어붙은 듯 섰다. 그 어떤 높은 직이나 임금의 칭찬보다도 그 한마디가 그의 심장을 가득 채웠다. 서연은 수줍게 웃으며 그의 손을 잡아 마루로 이끌었다. 지난 겨울 저에게 따뜻한 밥을 지어주시겠다. 약조하셨지요? 오늘은 제가 먼저 그 약속을 지키고 싶었습니다. 철민은 따뜻한 밥상 앞에 말없이 앉았다. 밥알 하나하나, 국물 한 숟가락에서 느껴지는 온기에 그는 그만 눈시울이 뜨거워졌다. 그는 평생을 숫자에 비어있는 칸을 채우며 살아왔다. 늘 무시당하고 외로웠던 그의 삶. 하지만 오늘 이 작은 밥상 앞에서 그의 공허했던 마음의 저울이 서연이라는 따뜻한 온기로 완벽하게 채워지는 것을 느꼈다. 그들은 많은 말을 하지 않았다. 그저 함께 밥을 먹고 서로의 온기를 나누었다. 철민은 더 이상 한양의 높은 관직이나 부와 명예를 좇지 않았다. 그는 임금께 상소를 올려 자신이 받은 모든 상금을 백성들에게 돌려주고 자신은 이 작은 고을에 남아 나라의 재정을 살피는 소임을 다하겠다고 청했다. 임금은 그의 뜻을 기특하게 여겨 그를 그 고을의 재정 감찰관으로 임명했다. 그 후로도 철민은 여전히 꼼꼼하게 장부를 살폈다. 하지만 이제 그는 혼자가 아니었다. 저녁이 되면 그는 언제나 서연이 기다리는 작은 찻집으로 돌아왔다. 찻집은 이제 차와 함께 따뜻한 국밥을 파는 나그네들의 쉼터가 되었다. 두 사람은 찻집을 찾는 이들에게 따뜻한 밥과 차를 내어주며 작은 행복을 나누었다. 사람들은 더 이상 철민을 어수룩한 설이라 부르지 않았다. 그들은 그를 이 고을의 고든 저울이자 가장 따뜻한 밥상을 가진 어사라고 불렀다. 봄날의 햇살 아래 두 사람이 마주 앉아 엽차를 나누는 모습은 그 어떤 부유함보다도 더 가득 찬 완벽한 주고받음이었다.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따뜻한 응원 하나하나가 저희에게는 다음 이야기를 만드는 큰 힘이 됩니다. 편안한 밤 되시길 바라며 저희는 또 다른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